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한양 종로 내거리 종각 앞에 남노한 옷을 입은 늙은 스님 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어느 절에서 왔는지 또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스님은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회색 장삼을 한 벌 입고 누런 명주 수건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머리털은 덤성덤성 자라서 새 깃털과 같고 눈은 움푹 들어가서 몇 기 굶은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밤에는 남의 집 처마 끝에서 자는데 이상한 것은 겨울에 눈이 와도 이 스님 근처에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스님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일들이 나타났으므로 사람들은 시주도 하고 음식도 대접하여 그 늙은 스님을 극진히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장난 좋아하는 사람은 이 스님을 미친 사람같이 놀리기도 하고 돌팔매질도 하고 침도 뱉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마음씨가 나쁜 팔복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놈은 탐욕하고 욕심도 많고 게으르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혼자 빈둥빈둥대며 투전판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 스님이 대단한 고승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스님한테 도수를 배우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땡중에게 가서 도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만약 내 도수를 배운다면 한양에 있는 돈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야.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지. 탁조 한 사발 사가지고 부탁하면 중생을 구제하는 중이 못 본 채 하지는 않겠지. 팔복이는 술을 가지고 스님에게 가서 신기한 술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으나 스님은 도무지 아는 채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팔복이는 몹시 화가 나서 어느 때든지 스님을 한번 골려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땡중이 내일이 술도 사갖고 왔는데 날 못 본 채하고 내 말은 들은 채도 안 해. 날 빈정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끔 망신을 주겠다.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이 스님이 산골짜기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나쁜 팔복이는 아, 땡중놈아, 한번 혼나봐라. 내 너를 망신 주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제대로 망신 한번 당해봐라. 하고 벗어놓은 옷을 집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시오, 이게 무슨 행패요? 내 당신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이요. 옷을 가져가면 내 어찌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팔복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때 술까지 사가지고 도수를 가르쳐달라 부탁했는데 못 본 채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지 말고 내 옷을 가져오면 당신에게 내 술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그러니 내 옷을 돌려주시게나. 하고 스님이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이놈의 땡중아, 내가 속을 줄 아냐. 넌 애시당초 도수를 부릴 수도 없는 것 아니더냐. 그러니까 내게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지.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말 거라. 하고 그는 옷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깐 이상스럽게도 스님의 어깨에 둘렀던 누런 수건이 벼랑간 큰 구렁이로 변하더니 나쁜 팔복이의 목에 칭칭 감기는 것이었습니다. 팔복이는 오도 가도 못하고 숨이 막혀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스님은 웃으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고서는 구렁이를 목에 감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본 구렁이는 단지 그냥 명주 수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소문이 온 장 안에 확 퍼져서 이 스님을 누구나 한번 만나 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벼슬 높은 사람이나 돈 있는 부자들은 서로 다투어 가면서 스님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를 묻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나 좋은 날이 있을 때에는 을에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대접해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밤낮 여러분의 대접만 받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세검정에서 여러분을 한번 모시고 놀겠습니다. 하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약속한 여러 사람의 집 책상에는 누가 두고 갔는지 한결같은 서찰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보니깐 그것은 스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세검정으로 가보니까
스님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정자에서 내려와서 여러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정자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는 자리도 깔지 않고 음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 굽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있으니 스님은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구차한 사람이므로 하인이 없습니다. 죄송하나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하인들에게 이 수고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자 벽에다가 먹직은 붓으로 문을 그리니 진짜 문이 생겼고 스님이 똑똑 두들기니까 신기하게도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화문석 돗자리가 있고 또 널찍한 밥상에는 여러 가지 진귀한 음식과 비싸 보이는 술이 가득가득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들어가서 돗자리와 밥상을 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어디서인지 풍악 소리가 들려와서 여러 사람들의 기분을 더 한층 돋우었습니다. 때는 이른 봄이라 산골짜기에는 아직도 얼음이 풀리지 않았고 불어오는 바람은 몹시 찬데 이 새검정 근처만은 포근한 햇볕이 내리쬐이고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서 마치 늦은 봄 같았습니다. 그때 술이 얼큰이 취한 한 사람이 저 앞산에 꽃이나 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꽃이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능금밭이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봄이면 온 산이 꽃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른 봄이라 개나리 진달래 나무만 겨우 싹이 트려 할 때이니 다른 꽃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 소리에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앞산 등성이에 개나리꽃, 진달래꽃, 살구꽃, 복사꽃들이 울긋불긋하게 피어서 그 광경이 찬란한 비단을 펴놓은 것 같이 보이고 나비와 벌들은 달콤한 꿀을 찾아 너울너울 춤을 추고 다니며 산새들은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 이곳은 지상이 아닌 마치 천상과도 같았습니다. 이 봄 경치를 바라본 여러 사람들은 너무 황홀하고 기가 막혀서 먹던 음식을 든 채 정신없이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 한 사람이 하인을 시켜서 꽃을 몇 가지 꺾어 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하인 서너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서 꽃을 꺾으려고 하였으나 한 가지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꽃을 따려고 가면 금방 그 꽃이 서쪽에 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에 가 있고 해서 도무지 꽃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땀만 흘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스님의 장난이라고 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부자는 스님의 재주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 집 사랑에다가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해에는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자 쌀값은 막 오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쌀이 많은 부자들은 이를 못 본 채 못 들은 채하고 자기네들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이 꼴을 본 스님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부자에게 여러 번 재촉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주어서 구제해 달라고 말하였더니 인색한 부자는 겨우 쌀 10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스님만 아니면 절대 쌀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쌀 한 말은 풍년의 쌀 한 가마니와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희생하며 중생을 구제하는지 알겠지요. 그날 이후 하인들은 2바가지씩 찾아오는 사람에게 쌀을 주기로 하여서 몇 사람분으로 한정이 되었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람도 줄을 이어서 오고 또 쌀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집안 사람들이 의심도 나고 이상스럽게도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쌀의 양으로만 쌀 50석이 훨씬 넘었습니다. 부자는 하도 이상해서 즉시 쌀 광으로 가보았더니 광문은 자물쇠로 꽁꽁 잠긴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열쇠로 그것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쌓인 쌀섬은 쌓인 채로 있는데 그 쌀과 마속은 텅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이것은 틀림없는 스님의 장난이라고 하고 몹시 분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대기를 가지고 와서 스님을 찾아가서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내 늙고 힘없는 땡중을 불쌍히 여겨 귀히 모셔 대접을 했건만 허락도 없이 내 곳간을 털다니 오늘 내 놈의 제삿날이다. 하고 스님을 함부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작대기로 때리는 부자는 오히려 자신이 몸이 아프고 머리와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너무나 당황하여 그 매를 그치고 스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이후 서울 장안에서 이 스님을 2번 다시는 만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평양에 갔을 때 이 스님을 한 번 만나 보았다는데 말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대동강을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산신령이 아니면 옥황상제가 보내준 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아주 인색하고 구두쇠인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늘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 내 돈을 지키고 쓰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인색하기는 세상둘이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았으니 욕심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노는 방법이 없을까? 뭐래도 돈이 드니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부자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사냥을 하는 것이야. 산에 올라가서 짐승들을 잡으며 노는 거야. 그러면 나는 쓰는 것 없이 사냥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보다 더 이득이 되는 좋은 놀이는 없으렸다. 심지어 재밌지 않은가? 그리하여 부자는 사냥을 잘할 것 같은 머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야, 돌쇠야, 날씨도 아주 좋은데 우리 사냥이나 나가볼까? 부자의 말에 돌쇠는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사냥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돌쇠가 이것저것 사냥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야, 돌쇠야, 뭐 하길래 안 나와? 날 새겠구나, 날 새겠어.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지고 사냥을 하려면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산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싸고 있습니다요. 그러자 순간 이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사냥을 나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쓰고 안 들이고 그저 재미있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 돌쇠란 놈이 가서 내 식량을 축내려고 하네. 부자는 그런 생각이 들자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돌쇠를 그대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놈아, 밥은 밥때 돼서 먹고 일단 빨리 가자, 어서. 아유, 예, 알겠습니다요. 아이 분명 배가 고프실 텐데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돌쇠는 먹을 것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부자를 따라 사냥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른 2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열심히 산을 오르내리면서 사냥을 해댔지만 잡은 것이라고는 토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아유, 지쳐라. 아이, 사냥이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인가? 돈은 안 드는데 너무 힘들구나. 아유, 어째 짐승들이 나만 보면 다 도망을 가는 것이야. 아유, 주인어른 원래 그렇습니다요. 짐승들도 다 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배고파라. 너무 배고파서 일어설 힘도 없구나.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 보십시오. 산에 오르려면 그래서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한답니다요. 돌쇠의 말에 부자가 손살에 치며 말했습니다. 시덥잖은 소리 말아라. 이 토끼나 구워서 먹자꾸나. 이거라도 먹으면 그래도 요기는 될 것이야. 그럴까요? 이 작은 토끼라도 드시면 요기는 될 것입니다. 돌쇠는 부자에게 토끼를 받아서 부지런히 불을 피우고 토끼를 손질하여 굽기 시작했습니다. 토끼 고기가 맛있게 익는 냄새가 온 숲에 퍼졌습니다. 이야, 참으로 맛있게도 구워지고 있구나. 맛있겠어. 배고프니깐 더 맛있겠지. 부자는 그러다가 문득 또 구두쇠 기질이 발동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토끼 고기를 돌쇠 이놈도 먹어야 할 것 아니야.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이놈이 못 먹게 할 수 있을까나. 부자는 궁리 끝에 드디어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토끼 고기를 굽고 있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야, 돌쇠야, 이렇게 모처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먹기만 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답게 운치를 즐기면서 멋진 시를 한 편씩 지은 후에 먹기로 하자꾸나.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데 지금 토끼 고기가 다 구워졌는데요. 그럼 먹고 나서 시를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를 잘 모르는답쇼. 그러자 이 부자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머슴도 사람이지 않느냐. 사람이 되어가지고 시를 몰라서야 되겠느냐. 시라는 것이 말이다. 별게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시란 말이다. 내가 쉬운 운자를 내어서 줄 테니까 너도 한번 이참에 지워보거라. 그리고 이 토끼 고기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기를 해서 한 사람이 몽땅 다 먹기로 하자. 예, 내기요? 아니 무슨 내기요? 저는 내기에 걸 것이 없는데요. 실을 먼저 지은 사람이 다 먹기로 하는 것이지. 자, 보자 시는 말이다. 끝말에 까 자를 넣어서 짓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반드시 세 줄의 시를 지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가 특별히 쉬운 글자로 해주는 것이다. 돌쇠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부자는 바로 눈을 감고 시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부자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돌쇠 이놈이 시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니 하루 왼종일이 걸려도 못하겠지. 이 맛있는 토끼 고기는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쇠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 구워졌을까? 맛있을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뭐라고 부자가 깜짝 놀라서 돌쇠를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이미 말을 다 마치고 토끼 고기를 번쩍 들어서 한 입에 우걱우걱 삼켜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런 날강도가 있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너와 나는 내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 혼자 토끼를 먹는 것이야? 돌쇠가 왜 그러냐는 듯 멀뚱멀뚱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씨를 짓고 먹기로 한 것 아니야? 씨를 먼저 지은 사람이 다 먹기로 한 것인데 내가 그렇게 그냥 다 먹어버리다니? 너 이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게야. 그러자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이미 시를 다 지었습니다요. 듣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들려드릴까요? 자,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까가 3번 들어가게 저희 인생 첫 번째 시가 완성되었습니다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시를 완성하였고 그래서 이 토끼 고기를 먹는 것인데요. 아니 뭐라고 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토끼를 먹는 돌쇠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분해하며 돌쇠가 들고 있는 토끼 고기를 보고 군침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토끼 고기의 먹음직스러운 다리 부분을 쫙 뜯어서는 부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유, 주인님, 아무래도 시 짓기는 제가 이겼고 먼저 짓는 사람이 다 먹기로 했지만서도 어찌 두 사람이 배고픈데 혼자만 살겠다고 다 먹겠습니까요? 이거 드시지요. 많이 배고프시죠? 돌쇠의 말에 부자는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되었다. 이긴 놈이 다 먹기로 했으면 응당 그리 해야지.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주인님, 내기는 내기고 또 먹는 것은 먹는 것이지요. 함께 나누어 먹어야 먹는 것도 더 맛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잡은 사냥감 혼자 다 먹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도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인님이 이기셨어도 제한테 이렇게 해주셨을 거지 않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이 부자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어찌 나는 이 머슴 돌쇠만도 생각이 못하단 말인가. 내가 짐승이었구나. 짐승이었어. 돌쇠가 주는 고기를 받아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부끄러움에 쉬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구두쇠 부자는 그날 사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부터는 못된 구두쇠 버릇을 고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았던 시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의 장터가 아주 번성한 마을에서 돌쇠와 칠복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어려서부터 중마고우로 아주 친했습니다. 돌쇠와 칠복이는 본디 성심이 착하며 부지런했지만 둘 다 집안이 좋지 않아 항상 돈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쇠와 칠복이는 가진 것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마을에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하여 함께 장사를 시작했지만 생각과 달리 워낙 장사꾼들도 많았고 경쟁이 치열했기에 장사를 하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다른 장사치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낮추어서 양심껏 팔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칠복이 이래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겠는가? 그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우리한테 남는 것이 몇 푼 안 되지 않나? 그나마도 다행이지 우리가 이렇게 싸게 팔지 않으면 손님들이 다 옆집 뒷집으로 가고 이마저도 없을 것이야. 헌데 문제는 문제로구만. 당최 이것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가 바쁜데 말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도대체 단숨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어찌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던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사내가 두리번거리다 마을 입구에 보자기를 펴는 것입니다. 사내를 보아하니 장사치로 보였습니다. 사내가 보자기에서 펴놓은 것은 가락지였습니다. 수십 개의 이쁜 가락지였습니다. 돌쇠는 먼 발치에서 가락지를 보다가 가락지 장사치가 있는 곳을 천천히 걸어가며 유심히 가락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복이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락지는 언뜻 보아서는 옥으로 만든 귀한 것 같지만 내가 보니 저것은 도자기로 만든 가짜 가락지야.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세냥을 받기 힘들게야. 그러자 칠복이가 가락지 있는 곳을 보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뜻 보면 옥으로 만든 가락지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장사치는 알아도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다 알 것이야. 옥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것이야. 아무리 거짓으로 판들 진품만 하겠는가? 돌쇠와 칠복이가 둘이 말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한 안악으로 보이는 여인이 가락지 장사치 앞을 지나가다 관심 있는 듯 가락지를 흩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 장사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이 가락지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건 옥가락지가 맞지요. 그러자 장사치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옥 중에서 가장 귀한 청나라 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 조선 땅에서는 볼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내 급히 돈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팔려고 내놓았소. 가락지 하나에 100냥을 좋게 주어도 구하지 못하지만 내 사정이 사정인지라 단돈 50냥에 주겠소. 이걸 사서 다시 100냥에 팔아도 50냥을 남을 것이요. 그리고 이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애군을 물리치고 돈을 부른다는군요. 낭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 드릴까요? 지금 안 사면 조금 있다가는 못 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안악은 처음에는 50냥이라는 소리에 놀랐지만 장사치의 말을 듣고는 수긍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어서 장사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50냥이 아니라 100냥을 건네는 것입니다. 저 이거하고 저거하고 2개 주세요. 정말 청나라에서 온 물건 맞죠? 그러자 장사치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낭자처럼 어여쁜 안악에게 내가 거짓을 말할 리가 있겠소. 혹시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시 가져오시오. 내 돈을 내어 드리리라. 낭자는 오늘 횡재한 것이요. 그렇게 안악은 100냥을 선뜻 내주고 가락지를 받아서 즐거운 듯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돌쇠와 칠복이는 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냥도 못 받을 가락지를 50냥이나 받았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돌쇠와 칠복이는 둘 다 할 말을 잃은 채 계속해서 가락지 장사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로 만든 옥가락지는 순식간에 다 팔리는 것입니다. 장사치는 가짜 가락지를 판 많은 돈을 소매에 넣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쇠와 칠복이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돌쇠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칠복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칠보가 우리도 돈을 많이 벌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난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돌쇠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뾰족한 수라도 생긴 것이야. 지금 우리는 보았잖아. 저 사기꾼 가락지 장사치로럼 팔면 되잖아. 단세냥도 안 되는 것을 50냥에 팔고 또한 사가는 사람들 또한 너무 좋아하지 않나. 우리가 팔고 있는 이 수저를 보게. 어차피 이것이 은수저인지 백동수저인지 알 게 무엇인가. 그냥 은수저라고 하고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문이 크게 남을 것이야. 사람들도 귀한 은수저를 갖게 되어서 좋아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절대 모를 것이야. 안 그러겠는가? 우리 같은 장사치 말고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렇구만. 그럼 우리도 아주 좋은 일이고 사가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야, 이거 아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렇게 해보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속임수를 쓰며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복의 이 도자기는 뭔가? 이거 말입니까? 이거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해온 것이지요.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가는 실력의 도공이 만든 백자울시다. 아니 정말로 귀한 것을 구해왔다는 말인가? 얼마인가 얼마야? 100냥만 주십시오. 이야 백냥이라 전라도 지역 최고 도공의 작품이면 그래 백냥이 아깝지가 않지. 백냥 줄 테니 이 물건 놔주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대 사가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많이 팔게나. 덕분에 내 좋은 도자기를 얻어가서 기분이 아주 좋군. 도자기를 산 사람이 나가자 칠보기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어쩌려고 그러나? 저 도자기는 뒷집에서는 단돈 2냥에 파는 것 아닌가? 이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크게 몫을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2냥짜리 사다가 100냥이란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돌쇠의 친구 농담은 이러지 말고 어서 더 팔아보자고. 그래 나도 더 분발해서 팔아야겠구만. 그렇게 두 사람이 거짓으로 장사를 하자 정말 처음 얼마 동안은 이익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장사한 이후 이렇게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정말 조선 제일의 부자가 되겠는데. 그러게 이렇게 장사가 쉬울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농사 때려치고 장사나 일찍 시작할 것을 그랬구만. 아이 다들 이렇게 장사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방법을 두고 왜 저리들 그리 고생을 하는 걸까? 돌쇠와 칠보기는 주변에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보며 코웃음을 쳐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이들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는 돌쇠와 칠보기의 가게가 물건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내 집에서 산 은수저 말이야. 은이 아니고 백동이었어. 완전 사기야 사기. 아이고 나도 말이야. 아주 귀한 백자라고 해서 샀는데 내 그걸 주막에서도 받고 옆집에서도 보고 아주 여기저기 다 가지고 있더구만. 100냥에 샀는데 다들 2냥에 샀대. 세상에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 아닌가. 사람들은 돌쇠와 칠보기에게 와서 마구 따져대고 매일 장사를 못하게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어디에 할 짓이 없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등을 쳐먹느냐. 썩 마을에서 나가버려라. 그렇게 돌쇠와 칠보기는 더 이상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길가다 몰매를 맞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어찌하는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 물건을 절대로 안 살 거야? 앞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칠보기가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자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돌쇠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안 되겠네. 우리가 함께 장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틀렸어. 사람들에게 우리 둘이 단단히 머릿속에 인식되었으니 말이야. 그러니 각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사를 해보자고. 사람들을 속이고 물건을 거짓으로 파는 짓은 그만하고 예전처럼 다시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그런 다음엔 말이지.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되면 그때를 그때 아주 큰 건으로 한탕 해보자고. 좋은 생각이네 돌쇠야.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두 사람은 길로 각기 헤어져서 다른 곳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 2년쯤이 지나고 어느 날 칠보기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돌쇠 장사는 잘 되어가는가? 내가 간 곳에도 우리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더군.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물건 파는 것을 잔뜩 의심하는 바람에 제대로 장사하기가 힘드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야. 아주 큰일이네. 자네도 그런가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네.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장사 안 되면 장사 말고 다른 집 빌손을 도와주면서 간신히 먹고는 살고 있지.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개과천선을 한 것 같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뭐 아직 멀었다네. 돌쇠와 칠보기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이번 낙심하지 말자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약속한 크게 한탕하는 그날을 위한 포석이지 않은가? 이것은 예상했던 것이지. 원래 고생 끝에 큰 낙이 온다고 하였네. 지금 우리 고생이 아주 크니까 말이야. 우리가 결의한 그날에 찾아올 낙이 아주 큰 것인가? 그때까지 꾹 참고 계속 정직한 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 보자고. 그래야겠네. 사실 요즘 좀 힘들었는데 자네와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보니 힘이 나는구만. 나는 세상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 돼서 열심히 할 것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정직하고 성실할 걸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박 속을 정도로 정직하게 장사를 할 거야. 그리고 훗날에 크게 한탕해서 보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내서 크게 한 건 한탕할 날을 기약하며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어쩐 장사치보다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팔면 남나 이럴 정도 정직하게 최소의 마진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세월이 흘러 무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이복에 돌쇠 잘 있었는가? 정말 오랜만이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만. 오, 칠복이 왔는가? 정말 오랜만이야. 세월 한번 정말 빠르게 가는구만. 돌쇠의 가게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포와 달리 돌쇠의 점포에만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누구 못지않게 더 열심히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돌쇠 자네 가게에 손님이 아주 많구만. 다른 점포에는 그다지 사람은 없는데 이 마을 장터에 손님은 다 여기에 온 것 같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 정말 정직하게 일한 것 같군.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아주 좋아하네. 내가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단골도 아주 많이 생겼지. 칠복이 자네 가게 사정은 좀 어떤가? 여부가 있겠는가? 자그마치 10년이네. 10년 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사슴이라고 해도 믿을 상황이야. 자네보다는 못하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리고 모두에게 정직한 장사치가 되라 가르치고 있다네. 아니, 뭐 나도 마찬가지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찾아와 주니까 요즘 아주 즐겁고 행복하구만. 나도 그렇네. 나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하였으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이복에 칠복이 할 말이 있다네. 오늘이 우리가 크게 한탕 하자고 약속한 날이 아닌가? 그치, 그렇지. 오늘이었지. 맞아. 내 정신 좀 봐. 장사하느라고 깜빡 잊고 있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복에 칠복이 아무래도 말이야.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아니, 지금이 너무 좋다네. 나 더 이상은 사람들을 속이고 싶지가 않아. 이대로 정직하게 사람들한테 계속 믿음을 받으며 살고 싶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발 뻗고 하루하루 즐겁지. 내가 사람들을 속인다는 생각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다네. 내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네. 그런데 칠복이가 돌쇠의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짝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가. 나도 그렇다네. 남을 속이지 않고 계속 정직하게 하니 그 사람들 속여서 장사할 때보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참 이게 너무 행복하네. 나도 마침 그걸 자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 둘 다 마찬가지였구만. 그렇구만. 잘 되었네. 잘 되었어. 우리 그럼 이대로 계속 정직하게 살아가자고. 다시는 사람들 속이지 말고 말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서로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예전처럼 한탕한다는 생각은 접고 죽을 때까지 정직하게 장사를 하자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쇠와 칠복이는 두 번 다시 사람들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계속 정직하게 장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많은 돈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사준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마을의 칭송을 받으며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한 장사치들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돌쇠와 칠복이처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옛날 옛적 금강산 밑에서 의지할 데 없는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나무꾼 총각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칠복이는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나무 한 짐 되게 해놓았을 때 갑자기 사슴이 죽기 살기로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는 뒤에 사냥꾼이 쫓아오니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사슴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사슴을 자기가 해놓은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뒤 바로 사냥꾼이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이리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보지 못했소. 네, 보았습니다.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칠보기가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자 칠보기는 사슴을 나무더미 속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사슴아, 이제 괜찮다. 어서 맘 편히 가거라. 사경에서 벗어난 사슴은 눈물이 그렁해서 칠보기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고마워요. 훗날 은혜를 갚아드리겠으니 기다려주세요. 은혜라 할 것이 없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위험에 처하면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네,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슴은 깡충깡충 뛰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 칠보기는 또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였습니다. 이날도 칠보기가 나무 한 짐되게 해놓았는데 그 사슴이 깡충거리고 뛰어왔습니다. 사슴은 칠보기를 보더니만 반갑다고 그의 앞에 뛰어와 앞발을 꿇고 머리 숙이며 절까지 하였습니다. 칠보기는 산에 사는 짐승이라도 다시 만나니 정이 들어서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사슴아, 너 그새 잘 있었니? 아픈 데는 없고? 네, 잘 지냈어요. 나무꾼님도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그래, 난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날 찾아왔니?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면 도와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사슴은 머리를 살레살레 젓더니 칠보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무꾼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장가 가셨나요? 어유 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 내 이 신세를 보면 모르겠니? 등에 나무찜이나 지고 다니며 사는 신세인데 누가 나한테 딸을 주겠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공연히 내 마음만 상한다. 칠보기는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한심하여 후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제꺽 앞발을 들어 칠보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장가 들 수 있어요. 나무꾼님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서 저 남쪽으로 고개 둘을 넘으면 푸른 늪이 있는데 그 늪에 7월 초사한 날이면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날 그 늪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할 때 선녀 옷을 한 벌 숨겨두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하늘에 날아 올라가지 못하고 자연히 나무꾼님의 말을 듣고 아내가 될 거예요. 내 말을 명심하고 꼭 내 말대로 해야 해요.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서 기다리던 7월 초사한 날이 왔습니다. 칠보기는 어린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나무꾼 차림새로 고개 둘을 넘어 하늘같이 파란 늪가에 가서 숲속에 숨은 다음 선녀들이 내려오는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가까워오니 하늘의 선녀들이 하늘 공중에서 동동 떠내려왔습니다. 해달같이 환하고 꽃같이 고운 선녀들은 늪가에 내려오더니만 옷을 벗어놓고는 맑고 시원한 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어 재미나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저마다 좋다고 히히닥거리며 웃어대기도 하고 보라는 듯이 물속에서 재간을 피워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라 생각한 칠보기는 몰래 숲속에서 기어나와 사슴이 시켜준 대로 옷 한 벌을 쥐어들고 다시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자 하늘의 선녀들은 물속에서 나와 저마다 제 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동동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옷을 잃은 한 선녀만은 하늘에 날아올라가지 못하여 늪가에 선체 구슬 같은 눈물을 떨구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때가 된지라 서슴지 않고 숲속에서 뛰어나와 울고 있는 선녀 꽃분이를 달래었습니다. 선녀님, 울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세요. 그대는 처녀이고 나는 총각이라 나와 그대가 이렇게 만남도 연분이 아니겠소. 울지 말고 날 따라가 우리 함께 금슬지락을 누리며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살아봅시다. 하늘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천하절경인 금강산에서 사는 것도 또한 재미가 아니겠소. 어서 날 따라갑시다. 칠보기는 솜같이 부드러운 선녀 꽃분이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꽃분이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데다 인간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 칠보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말없이 칠보기가 이끄는 대로 발을 종종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둘은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칠보기와 선녀 꽃분이는 부부가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부부지락은 깨알처럼 쏟아져서 하늘에서 살던 선녀 꽃분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꽃분이의 옷을 숨긴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꽃분이는 순간 놀라긴 하였으나 이제 와서 어찌하겠습니까? 결국 칠복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골에서 그림자와 동무하여 나무찜이나 지고 다니던 나무꾼 총각 칠복이는 선녀를 맞아들인 데다 아들까지 보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자나깨나 웃음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꽃분이는 근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재미나게 노는 걸 볼 때마다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옥황상제께서 천일을 저버렸다고 대노하여 천벌이라도 내리면 자기는 물론 불쌍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도 무서운 화를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꽃분이는 날이 갈수록 수심에만 잠겨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없고 그저 수심이 흐린 날 하늘에 구름 끼듯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남편 칠복이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 가지 간절한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허허, 내 이 한 몸 의지할 데 없이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꽃 같은 부인을 얻고 이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보았는데 부인의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겠소. 어서 말하시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그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오늘은 아들을 데리고 재미나게 놀아볼까 해요. 그야 못하겠소. 하지만 하늘에 가버리면 안 돼요. 아들도 나도 이제는 당신 없이 못 싸워. 공연한 말씀 하시네요. 너무 걱정 마세요. 꽃분이가 이같이 말하니 칠복이는 서슴지 않고 아내의 청대로 그에게 날개옷을 꺼내다 주고 싱글벙글 웃으며 일하러 갔습니다. 칠복이가 일하러 나가자 꽃분이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철모르는 아들을 불러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품에 안기니 좋다고 웃었으나 꽃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꽃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시는 거예요? 꽃분이는 차마 아들까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마음을 먹고 사실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란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 아들이 화를 입는단다. 그러니 엄마 대신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잘 있거라 아들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한단다. 꽃분이는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날아올라갔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영문도 잘 모르고 까마득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저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울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우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칠복이의 귓전에까지 울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우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칠복이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 보니 꽃 같은 아내 꽃분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문을 안 칠복이는 괜히 날개옷을 주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엄만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단다. 정말 오나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을 하더냐. 그렇지만 울면 돌아오지 않는단다. 어서 울음을 그쳐야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한편 칠복이 생각에도 부부의 정과 아들을 못 잊어 어느 날은 꼭 꽃분이가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하늘나라에 간 꽃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칠복이는 엄마를 찾으며 성화를 부리는 아들을 겨우 달래놓고 너무도 마음이 울적하여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칠복이는 지게를 벗어놓고 낫을 쥐었으나 나무할 생각조차 나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그 사슴이 껑충거리고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안녕하세요. 오냐. 칠복이는 사슴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며 서름이 복받쳐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줄 테니 어서 말씀하세요.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꽃분이를 부인 삼아 금슬좋게 지내며 그새 아들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꽃분이가 하늘에 올라간 슬픈 사연과 아들이 날마다 어머니를 찾아 울고 있는 슬픈 사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사슴은 칠복이의 말을 듣고 눈을 깜박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방도가 있으니 상심하지 마세요. 호랑이처럼 사나운 짐승도 제 새끼는 알고 철 따라 오가는 기러기도 부부정은 안다 하였는데 하늘에 사는 선녀가 어찌 자기 아들을 잊으며 부부정을 어찌 모를 리 있겠어요. 필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하늘에 올라간 것일 거예요. 그러니 나무꾼님께서는 선녀님을 만나시던 그 늪가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더러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게 하고 나무꾼님은 선녀님을 부르세요. 3번만 부르면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올 것이오니 그때 꼭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훗일이 걱정 없이 될 거예요. 사슴은 말을 마치자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오자마자 사슴의 말대로 아들을 데리고 고개를 넘어서 꽃분이를 만났던 늪가로 갔습니다. 늪은 그전과 다름없이 하늘빛처럼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칠복이는 맑은 호수물에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자기 몸도 깨끗이 씻은 다음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어머니 보고파요. 아버지, 어머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아들아, 저 하늘이 보이지? 저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하고 3번 부르면 어머니가 오신단다. 아들은 아버지 말이 끝나기 바쁘게 어머니를 불렀고 칠복이도 아들과 함께 목 놓아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움에 애타는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산에도 올려가고 강에도 올려가고 하늘에도 올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받아 산이 부인을 부르고 강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3번째로 부르는 소리가 울리자 과연 사슴의 말과 같이 높은 하늘로부터 꽃분이가 눈물 짓고 그들 앞에 내려왔습니다. 꿈이냐 생신이야 싶었던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 꽃분이를 부여잡고 울었고 꽃분이도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옷자락을 덥석 잡아쥐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오. 우리를 버리고 부인 혼자 하늘에 올라가면 애미 없는 이 아들은 어이 살며 아내 없는 나는 어이 살아간단 말이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소. 서방님 진정하시고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라고 어찌 당신과 아들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하오나 옥황상제께서 아시고 대노하시면 당신과 아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몰래 하늘로 올라갔던 거예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서방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와 함께 같이 가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꽃분이는 말을 마치자 아들을 품에 안고 칠복이에게는 옷자락을 부여잡게 하고는 하늘에 동동 떠올랐습니다. 하늘나라에 온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와 함께 긴 밤을 세워가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새의 밤은 가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로부터 즉시 대령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옥황상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대는 누구기에 감히 천궁을 오게 된 것이오? 옥황상제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네, 소인은 금강산에서 사는 나무꾼인데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천궁에 왔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간의 세세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옥황상제님, 제발 저의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를 갈라놓지 말아 주옵소서. 갈라질 바엔 차라리 죽기가 소원이옵니다. 옥황상제는 용상에 앉아 칠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강산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기골이 장대하고 눈에 정기가 담겨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옥황상제는 한참이나 칠복이를 뜯어보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마디로 슬쩍 물었습니다. 그대 무슨 재간이 있기로 천궁에까지 올라왔느냐? 내 소인은 금강산에 살기는 하오나 하늘에 마음대로 오르는 재간만은 가지고 있사옵니다. 뭐 하늘에 오르는 재간이 있다고? 그러하옵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러면 왜 진작 하늘나라에 와 살지 않았느냐? 네, 금강산이 하도 아름답기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나이다. 소인은 살아서는 금강산 절경을 보며 살기가 소원이고 죽어서는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무척 금강산과 함께 있을 소원이었사옵니다.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
칠복이의 이 말 한마디가 옥황상제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놓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칠복이와 선녀 꽃분이의 깊은 정에 마음이 뒤흔들렸던 차에 금강산을 사랑하는 칠복이의 말까지 듣고 보니 너무나 기특하여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도다. 하늘이 지상에 산을 낼제 금강산을 천하 제1강산으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 명산을 맡아보는 신선이 없었도다. 그러하니 그대에게 내 딸을 주어 금강산에 보낼 테니 그대는 금강산 신선이 되어 그 산을 지켜보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꽃분이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서 한 과부가 슬아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 칠복이는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들에 나가 밭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사납기가 산중호랑이 같은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칠복이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김대감네 집에 빚을 태산같이 짊어진 탓으로 빚 대신 김대감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여름이면 밭에 나가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였고 차디찬 겨울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랑이 찢어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에게는 남다른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만 메고 나가면 나는 꿩도 잡아오고 깃을 치는 새도 별로 상하는 데 없이 산채로 잡아왔습니다. 상하지 않게 잡은 새는 그저 들고 들어왔고 다리나 날개를 다친 새는 산에서 이름 모를 약을 발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운 산새들은 그가 재간 있게 만들어 놓은 새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차차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칠복이에게 다른 일은 시키지 않고 고운 새만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김대감네 집에는 귀여운 외동딸 꽃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칠복이를 시켜 고운 새만 잡아다 새장 속에 넣어 기르는 걸 낙으로 삼으니 꽃분이도 보는 것이 그것이라 날마다 새와 동무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운 새들이 날개를 펴고 파득거리는 모양도 보고 고운 소리 내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새들에게 정을 붙이더니 차차 그 고운 새들을 잡아가지고 다니는 칠복이를 좋아했습니다. 칠복이가 고운 새를 잡아들고 들어오면 아버지보다 먼저 달려나가서는 그 새를 받아 새장에 넣고 좋아서 칠복이의 손을 잡고 퐁퐁 뛰었습니다. 칠복이와 꽃분이는 머슴이니 양반가의 딸이니 하는 것을 모르고 서로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대감네 집에 손님이 와서 김대감은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칠복이를 쫓아나간 꽃분이는 종일 칠복이를 따라다니다가 어둑어둑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꽃분이는 고운 새를 잡아 쥐고 웃는 낯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김대감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로 김대감은 칠복이를 내쫓았습니다. 그 후부터 가난한 집 칠복이는 나무도 해 팔고 남의 허들의 일도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앞산에서는 봄빛이 무르녹고 뒷산은 푸르청청하며 꽃들은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일밭에 갔다가 나무 한 짐 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앞을 보니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물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나무찜을 내려놓고 맑은 물에 세수하며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아닌 김대감네 외동딸 꽃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생달 같은 고운 눈썹 아래 샛별 같은 눈이 빛을 뿌리는데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이뻤습니다. 그런데 꽃분이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칠복이의 앞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웃는 듯 반기는 듯 칠복이를 바라보는 그 자태는 꽃본나비요 물찬 제비와도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를 보자 예전 그와 소꿉동무되어 고운 새 잡아가지고 놀던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꽃분이가 아니냐? 정말 반갑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게 된 거니? 그래, 나 꽃분이야. 너 칠복이 맞지? 그런데 너 어찌하여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니? 난 그 고운 새만 보면 너 생각나서 못 견디겠는데.
너는 내 생각한 적 없었니? 어찌 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니?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너의 아버지가 무서워 갈 수가 없었어. 그럼 우리 아버지 어디 나가시면 와. 이렇게라도 보면 되지 뭐. 이날 냇가에서 꽃분이를 보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칠복이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긴긴 밤에 꽃분이가 눈에 삼삼하여 잠 못 이루고 어쩌면 꽃분이가 찾아오는 것만 같아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쌀독에 거미줄이 치는 가난한 집 칠복이에게는 꽃분이와 만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운 그 생각은 타오르는 불같이 가슴속에 솟구치는데 가장이 호랑이 같이 무서운 김대감이 눈앞에 아른거려 얼씬조차 하기 어려웠고 밤에 몰래 담장이라도 뛰어넘자니 담장은 높고 높아서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긴긴 밤마다 잠 못 이루다 마침내 자기 생각을 어머니 앞에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꽃분이한테 장가들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 듯 아들이 불시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말을 꺼내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이 자식아,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지?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이 자식은 어머니를 속이지 않고 제 속에 있는 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 우리같이 천한 사람이 어찌 그런 대감집 딸과 혼사를 맺는다고 그런 생각까지 감히 하느냐? 대감은 대인이고 우린즉 소인인데 내가 하늘이 정한 그런 법도 모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 거라.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며 아들의 생각을 막 밀어버리려 했지만 칠복이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꽃분이는 대감집 딸이오나 저를 좋아하니 한번 가서 말이나 한번 해주세요. 되고 안 되는 건 청혼이나 해봐야 나중에 후회 없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어머니 보고 가라고 졸랐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면서 더는 칠복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땅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니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밥 한술 뜨지 않고 어머니 보고 자기 소원만 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칠복이는 유언을 남기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 소원 풀어주세요. 어머니가 갔다가 성사하지 못하고 돌아오신데도 아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기둥같이 믿어오던 남편을 황천에 보내고 난 후로는 그 아들을 보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사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 담도 커졌습니다. 가세가 비난하다고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혼산말까지 가지 못하고 아들이 생사 다투는데 앉아서 아들 죽이고 제살아서는 무엇하려니 생각하니 어디서 나온 힘인지 어머니는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곧바로 김대감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끼 어린 눈으로 대감네 문전에 들어서는 칠복이의 어머니를 바라보던 김대감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우리 문전에 마음대로 드나드시는 건가? 네, 대감님한테 찾아 올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고?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게. 네, 올릴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집아들 칠복이 아시죠? 그 녀석이 꽃분아씨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식을 살릴까 하여 혼산말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김대감은 자기 귀를 의심하다가 분명 청혼 온 것이 분명한지라 분이 상투미까지 쳐받쳐 눈에 불을 키우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법도 모르는 거지냐나. 너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 줄도 모르느냐. 여봐라, 저 년을 당장 잡아서 군장을 안겨 내쫓아라. 김대감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니
머슴들이 몽둥이질을 하는데 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몰매만 얻어맞아 몸을 겨우 끌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몸을 가누고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선 것을 본 칠복이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어머니 보고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김대감 집에서 있던 이야기를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눈에 불을 번쩍 키우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날벼락이나 처맞을 놈, 딸을 주지 않겠으면 그만 둘 것이지. 사람을 때리다니? 그래 가세가 비난하다고 청혼도 못하고 서로 마음이 오가는데 시집 장가도 못 가게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칠복이는 어머니 보고 자기 생각한 바를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때 김대감의 딸도 주먹을 쥐고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아버지인 김대감 앞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신 건가요? 자고로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청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어이하여 청혼하러 온 사람을 때려서 쫓아낼 수가 있으세요? 당치 않은 소리 그만하지 못하겠냐? 그래, 부자 대인인 집에 빈자 소인이 청혼하러 다닐 수 있다더냐? 잠자코 가만히 있거라. 저는 아버님이 어찌하든 칠복이를 섬기려 하니 그리 아세요. 저는 칠복이 아닌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감은 대노하여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기르던 딸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니 성난 호랑이가 되어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상투미까지 치바쳤던 김대감의 성이 아직 채 삭기도 전에 칠복이가 내일 밤 꽃분이를 데려간다는 소문이 점차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생각 끝에 힘꼴이나 쓰는 하인들을 내세워 칠복이네 모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칠복이 모자는 하늘에 솟아올랐는지 땅에 잦아들었는지 그림자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김대감은 힘꼴이나 쓰는 하인들을 불러 담장 주위에 여기저기 세워놓고 대문에는 단단한 문지기를 불러 세우고 꽃분이의 방 앞에는 팔다리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힘장수들을 세워놓고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대감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눈에 불을 켜고 뜨락을 오다가다 하고 담장 밑에 나가 보기도 하면서 파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살피다가도 조금이라도 눈을 다른데 파는 녀석들이 있으면 볼이 삐뚤어지도록 때리기도 하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풀하렸습니다. 그런데 긴긴 밤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지새웠지만 칠복이는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파수꾼들은 동산에 붉은 해가 불끈 솟아오르자 병아리처럼 꾸벅거리고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김대감은 또 펄펄 뛰며 야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파수꾼들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튿날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김대감의 독살에 눈 한 번 붙여보지 못한 하인들과 문지기며 꽃분이의 방을 지켜섰던 힘장수들도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밤 드디어 칠복이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칠복이가 김대감네 담장 밑에 이르니 담장을 지키던 하인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대문에 들어서니 문지기란 녀석은 큰 대문에 기대어 자는데 나무칼로 귀를 베어가도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생각과 같이 대문을 열고 꽃분이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꽃분이의 방 앞에 가보니 꽃분이를 지키던 한다하는 힘장수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는데 쥐어 흔들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칠복이는 지체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자는 녀석들의 상투를 풀어서 서로서로 옥매어 놓고는 꽃분이의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팎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꽃분이만은 미인도에 갓 빠져나온 사람처럼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 꽃같은 웃음 짓고 칠복이를 반겼습니다. 그대가 나를 반겨 맞아줄 것이라 믿고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왔으니 나를 사랑한다면 날 따라 가시오. 아니면 나는 그냥 혼자 돌아가겠소. 나랑 같이 가겠소.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소녀는 낭군님 가는 길에 벼랑 같이 험하다 해도 따라가겠습니다.
꽃분이의 그 샛별 같은 눈은 눈부신 빛을 뿌렸고 타는 촛불 같은 칠복이의 눈은 진주처럼 눈부신 빛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다가 지옥같이 답답한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꽃분이의 방을 지키던 한 녀석이 겁이 덜컥 나서 머리를 버쩍 드니 누군가 상투를 쥐어 당겼습니다. 어느 녀석이 남의 상투를 당겨 이 바람에 눈을 뜬 녀석들은 서로 남의 상투를 잡아채며 옥신각신하다 방안을 살펴보니 꽃분이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하인들은 서로 제가 살겠노라 젖먹던 힘까지 내다보니 옥매놓은 상투는 옥죄이기만 해서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하고 기진맥진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또 하룻밤 무사히 잤다고 천천히 일어나 꽃분이의 방부터 살피었습니다. 그런데 힘장수들이 상투를 서로 얽매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꽃분이를 부르다 그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느덧 이 소식이 멀리 떠났던 칠복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동안 자신과 어머니께 한 행동을 생각하면 김대감이 무척 괘씸하고 보기조차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꽃분이를 보고는 다시 김대감네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김대감을 간호하였습니다. 그 후 점점 상태가 호전된 김대감은 칠복이와 어머니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며 칠복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칠복이와 꽃분이는 하루하루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